지안아, 이건 우리 박씨 집안 가족 사진이야. 넌 남이지 않니? 끼어들지 마라. 5년, 나는 남편 박민혁의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돌봐주는 무급 가사도우미였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요리사였지만, 가족은 아니었다.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카메라가 그들을 비출 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나를 밀쳐내며 지안아, 넌 우리 식구 아니잖니.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고개를 돌려 외면했을 때, 내 마음은 죽어버렸다. 내가 떠나면 그저 밥해주는 사람 하나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집의 모든 공과금, 모든 재테크, 모든 수도세와 인터넷 요금 청구서를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나, 그 남이라는 사실을 잊었나 보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지난 5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 5년 내내 내 손에선 늘 주방 세제와 파, 마늘 냄새가 났다. 한때 이 손은 서울 광화문 빌딩 숲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객의 수억 원대 재무 설계안을 짜던 손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안. 한때는 업계에서 제법 알아주던 재무 설계사였다. 하지만 박민혁과 결혼한 후 내 이름 앞에는 박민혁의 아내, 민준의 형수, 최 여사의 며느리라는 수식어만 남았다. 내 세상은 경기도 일산의 30평짜리 전세 아파트 안으로 축소되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가사와 가족의 무관심으로 채워졌다. 박민혁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월급은 이 아파트의 대출이자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나의 관리 덕에 우리의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꽤나 번듯해 보였다. 그는 언제나 칼같이 다려진 셔츠를 입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국산 차를 몰았으며 시어머니 최 여사의 옷장에는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이 몇 개 추가되었다. 이 번듯함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마감 세일하는 채소를 사기 위해 마트 문 닫기 직전까지 기다렸고 몇백 원짜리 쿠폰을 받으려고 앱을 몇 개씩 다운받았으며 모든 지출을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다. 그리고 월말이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듯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았다. 심지어 결혼 전 모아둔 투자 지식을 이용해 우리 공동 계좌에 있던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단기 투자를 했다.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시동생 박민준의 사업 실패로 시댁이 진 거액의 빚을 몰래 갚아나가고 있었다. 빚을 모두 갚던 날, 은행에서 온 완납 문자를 보며 나는 어리석게도 성취감을 느꼈다. 내 노력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내 희생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이 집에서 나의 헌신은 공기와도 같았다. 너무나 당연해서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투명한 공기. 시어머니 최 여사는 특히 더했다. 그녀는 친척 모임에서 나에게 차를 내오라, 과일을 깎으라 시키면서 연민과 경멸이 섞인 말투로 말하길 좋아했다. 우리 지안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민혁이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젠 집에서 살림만 하잖아. 전부 우리 민혁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지? 에휴, 여자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럴 때마다 친척들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고 내 남편 박민혁은 멋쩍게 웃을 뿐 단 한마디도 나를 위해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이 굴러가는 건 자신의 월급 때문이 아니라 딜 안 하는 나, 이 주부 덕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시어머니의 모든 폄하와 무시를 묵인했다. 더욱 가슴 시렸던 건 내가 아낀 모든 돈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동생, 박민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민준이가 아직 어리고 저번에 사업 실패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잖니. 우리가 잘 보듬어줘야 해. 그러고는 내가 들인 생활비에서 돈을 빼내 민준에게 최신형 휴대폰을 사주고 친구들과 술 마실 용돈을 쥐어주었다. 나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자기 직전에만 1시간씩 보일러를 켰는데 말이다. 나는 바보처럼 내 체온으로 영원히 데워지지 않을 돌덩이들을 품고 있었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찾아왔다. 민혁이 웬일로 큰맘 먹었다며
기념으로 스튜디오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설레어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샀던 비싼 원피스를 꺼내 입고 정성껏 화장까지 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밝았고 사진작가는 프로였다. 우리는 부부 사진을 찍고 그들 모자 셋이서도 사진을 찍었다. 민혁과 민준이 양옆에서 시어머니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행복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고 나는 옆에 서 있는 불필요한 배경 소품 같았다. 마지막으로 사진작가가 말했다. 자, 이제 모든 가족분들 다 같이 서서 단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민혁의 곁으로 가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내가 막 렌즈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옆으로 밀쳐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 손길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지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 가족 사진이야. 넌 남이지 않니? 끼어들지 마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진작가의 당황한 시선이 시동생 민준이 웃음을 참는 크 하는 소리가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에 피가 굳는 듯 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남편, 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서서 내 손을 잡고 엄마, 지안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말해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단 한마디면 좋겠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사진작가를 향해 재촉했다. 아, 작가님. 어서 찍어주시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농담을 잘하십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리며 그들 세 식구의 단란한 모습을 프레임에 담았고 동시에 지난 5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환상과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내 마음은 바로 그 순간 죽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숨막히게 따스했던 그 스튜디오를 한 걸음씩 걸어 나왔다. 거리에 서자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차가운 화면 위를 망설임 없이 움직여 부산 친정으로 가는 KTX 표를 예매했다.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 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당황스러움은 자신의 안락한 생활이 곧 깨질 것이라는 이기적인 불안감,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것이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은 독이 묻은 칼날처럼 이미 무뎌진 내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버리면 저녁은 누가 하고? 그리고 내일 민준이 면접인데 양복은 누가 드라이 맡기니? 나는 걸음을 멈추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황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났다. 그녀의 눈에 나는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었다. 저녁밥과 아들 옷 드라이를 책임지는 공짜 가정부였을 뿐. 나는 그녀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과 민혁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들렸지만 모두 무시했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김지안, 이제부터 너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길고 길었던 5년간의 무급 서비스, 이제 총결산의 시간이 왔다. 부산행 KTX에 앉아있자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다. 마치 빨리 감기된 내 5년의 청춘처럼.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과 상처는 넌 남이라는 그 선고와 함께 모두 증발해버렸고 남은 것은 냉혹할 정도의 평온뿐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휴대폰 핫스팟에 연결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5년간 비밀스럽게 관리해온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었다. 드라이브의 이름은 바깥 대차대조표. 생활사진 한 장 없이
빽빽한 폴더와 표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재무 흐름 총괄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나의 걸작이자 내가 반격에 사용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표의 첫 번째 시트는 수입 및 자산 증식 분석이었다. 나는 5년 전 박민혁이 그의 결혼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가지고 나와 결혼했던 사실을 명확히 기록했다. 그리고 5년 후 우리 공동 계좌의 총자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늘어난 5천만 원은 그의 월급이 올라서가 아니었다. 바로 나, 그들이 무시하던 주부 김지한이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끝에 펀드에 투자하고 저위험 주식을 매수하고 온갖 은행의 혜택을 짜내어 한 푼, 두 푼 모은 결과였다. 모든 거래 기록과 수익 입금 내역은 전부 캡처해서 표의 링크에 첨부해 두었다. 표의 두 번째 시트는 가계 지출 명세였다. 대출이자, 자동차 보험 같은 큰 지출부터라면 한 봉지, 휴지 한 롤 같은 사소한 지출까지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가족 구성원 특별 지출 항목이었다. 클릭하자 하위 표가 나타났다. 최 여사, 현대백화점 명품 가방, 200만 원, 박민준, 신용카드 할부금 상환, 350만 원, 최 여사, 고향 친척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박민준, 최신형 휴대폰 교체, 150만 원. 하나하나의 항목이 쌓여 5년간 그 총액은 무려 8,240만 원에 달했다. 이 모든 돈은 넉넉하지도 않았던 우리 공동 계좌에서 흘러나간 것들이었다. 그때마다 박민혁은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효도하는 셈 치자 민준이가 하나뿐인 동생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라는 말로 나를 무마시켰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것이 가족 간의 지원이라고 생각했고 조용히 모든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이제 와보니 그건 지원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자 착취였다. 그들은 내가 아껴 모은 돈을 당연하다는 듯 쓰면서 나를 아들 등골 빼먹는 밥벌레라고 욕했다. 얼마나 역겨운 위선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혁이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얘야, 김지한, 적당히 해. 지금 어디야?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당장 돌아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짜증과 오만한 명령조로 가득했다. 일말의 걱정이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예전처럼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박민혁 씨, 우리 집 인터넷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당황한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는 당연히 몰랐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수도세 납부자 번호도, 가스 안전점검원이 언제 오는지도, 매달 신용카드 결제일이 며칠인지도. 그는 그저 매달 월급 통장을 나에게 넘겨주고 언제나 인터넷이 되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밥이 있는 집을 당연하게 누리기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늘부로 끝날 것이다. 몰라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알 필요 없을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통신사 앱을 열어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제 해지를 신청했다. 이어서 한전,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가스 앱에 차례로 들어가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몇몇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내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 보험, 적립식 펀드 등 그 집과 연결된 모든 것을 정지하거나 이전시켰다. 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나니 마치 정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한 기분이었다. 나와 그 가족 사이에 썩어 문드러진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끊어내는 수술. 부산에 도착하자 캐리어를 끈 나를 보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말없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셨다. 어릴 적 내 방에 틀어박혀 나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선배이자 지금은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강선우 선배였다. 선배, 저 지안이에요. 지안이, 웬일이야? 모범주부 노릇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선배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순간 코끝이 찡했지만 꾹 참았다. 선배, 저 이혼하려고요. 전화기 너머가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지난 5년간의 일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일까지 간결하게 설명했다. 울먹이지 않고 그저 사실을 나열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배는 한숨을 쉬었다. 지아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남자 때문에 회사 그만둘 때부터 이건 잘못됐다고 했잖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선배가 물었다. 폭행이나 명확한 외도 증거는 있고? 없어요. 그럼 좀 골치 아픈데? 한국 법정에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는 판사가 온전히 인정해주기 힘들어. 특히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으면 재산 분할에서 내가 아주 불리해져.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선배, 만약에 제가 모든 가사 노동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제 전문 능력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큰 폭으로 증식시켰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상대방 가족 구성원들이 5년 동안 차용이나 증여라는 명목으로 우리 공동 재산에서 거액의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요. 전화기 너머 강선우 변호사의 목소리에 순간 활기가 돌았다. 뭐라고? 증거가 있다고? 네, 선배. 나는 노트북 화면에 바깥 대차대조표 파일을 보며 전에 없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는 5년치, 이런 단위까지 정확한 재무 기록이 있어요. 모든 수입, 모든 지출, 모든 투자, 모든 횡령 내역의 은행 거래 내역과 영수증 캡처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고요. 이게 제 가장 강력한 무기, 맞죠? 선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맞아. 아주 정확해. 지아나, 넌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 넌 복수의 장부를 든 여신이었던 거야. 이게 있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어. 협상 테이블에서 그 인간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각성한 재무설계사 김지안. 이제 너의 반격전을 설계할 시간이다. 나는 부산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 일주일간 내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민혁은 첫날 그 짜증 섞인 전화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내가 그저 토라졌고 며칠 지나면 예전의 수많은 다툼 때처럼 제 발로 빌빌 기어 돌아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 순종적인 가정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겠지.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고 나를 너무 몰랐다. 한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혁이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집 인터넷이 끊기고 TV도 안 나와.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명의자가 해지 신청을 했다잖아. 그리고 오늘 아침엔 갑자기 물이 끊겨서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너 미쳤어. 나는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결국 나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명의자가 저니까 제 서비스를 해지한 건데 문제 있나요? 물이 끊긴 건 아마 수도세를 안 내서겠죠? 아, 맞다. 수도세 명의자도 저였네요. 전기를 안 끄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는 내 말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런다고 내가 빌면서 돌아오라고 할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원하는 거 없어요? 빌 거란 기대도 안 했고. 내 목소리는 고요한 연못 같았다. 박민혁 씨, 우리 이혼해요.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한참 뒤에야 그는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다. 이혼. 김지안, 너 잠꼬대 하는 거야? 너 일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이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이 집 전세 누가 얻은 건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80%는 당신 혼전 재산이고 20%는 우리 결혼 후에 같이 모은 돈이죠. 법적으로 어떻게 분할되는지 저 아주 잘 알아요. 나는 논리정연하게 대답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이 되어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박히는 듯 했다. 그는 나의 냉정함에 압도당했는지 순간 말을 잃었다. 나는 그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구체적인 이혼 합의서는 제 변호사를 통해 당신 이메일로 보낼 테니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정성껏 제작한 5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을 강선우 선배에게 넘겼다. 선배의 일 처리는 기가 막히게 빨랐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지한 씨와 박민혁 씨의 이혼 합의 및 혼인 중 재산 기여도 설명서라는 제목의 변호사명의 이메일이 박민혁의 회사 메일함으로 발송되었다. 나는 그가 광화문 빌딩의 파티션에 앉아 이 메일을 열어볼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 PDF 파일에 나는 한남의 5년 기여도 보고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스튜디오에서 찍혔던 내 반쪽짜리 독사진과 함께 눈에 띄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남으로 규정한 박씨 가족에게 바칩니다. 보고서의 제1부는 가계 자산 증식 기여도 분석이었다. 나는 전문적인 그래프를 이용해 박민혁의 혼전 재산 1억 원이 어떻게 나의 설계를 통해 5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각 은행의 PB들과 나눈 통화 기록 요약본, 미국 주식을 연구하기 위해 밤새워 작성한 노트 캡처, 심지어 수익률 높은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맞춰두었던 새벽 4시 알람 캡처까지 첨부했다. 모든 디테일이 그 늘어난 5천만 원이 나의 전문성, 나의 시간, 나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결과임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제2부는 가계 부채 상환 기여도 분석이었다. 나는 시동생 박민준의 사업빚이 어떻게 발생했고 내가 어떻게 절약 즉 내 생활비를 쥐어짜고과 수익 창출 즉 재테크 수익을 병행하여 2년 만에 그 빚을 청산했는지 상세히 나열했다. 심지어 비교 차트까지 첨부했다. 왼쪽에는 박민준이 카드를 긁어 명품 신발을 산 내역, 오른쪽에는 내가 3달 연속 점심으로 김밥만 먹었던 소비 기록을. 보고서의 제3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 부당 유출 명세였다. 바로 그 8,240만 원에 달하는 특별 지출 항목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가져간 모든 돈을 항목별로 나누어 날짜, 금액,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은행 이체 기록을 첨부했다. 각 기록 뒤에는 비고란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최 여사 명품 가방 구매 200만 원 항목 뒤에는 이렇게 적었다. 해당 지출은 2021년 겨울에 발생. 동월 가게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내 평균 온도를 16도로 유지함. 박민준 신용카드 대금 상환 350만 원 항목 뒤에는 이렇게 적었다. 해당 대금은 박민준의 강남 소재 클럽 지출 비용. 동월 김지아는 교통비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모든 지하철 이용을 중단함. 이것은 단순한 재무 보고서가 아니었다. 5년간의 피와 눈물로 쓰인 고소장이었다. 이메일 말미에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나의 이혼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나는 혼인 중 공동재산 증식분, 즉 5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내가 번 돈, 더러워서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둘째, 박민혁은 내 부모님이 결혼할 때 주신 예단비 3천만 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돈은 당시 가정비상금으로 쓰자는 그의 설득에 공동계좌에 들어갔었다. 이제 나는 원금 그대로 돌려받아야 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박씨 가족, 즉 박민혁, 최 여사, 박민준은 그 8,240만 원의 차용금을 즉시 일시불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메일에는 만약 협의 이혼을 거부할 시 즉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및 사회행위 취소를 사유로 최 여사와 박민준을 공동피고로 지정할 것이라고.
나는 이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여 지난 5년간 과연 누가 이 가정을 지탱했고 누가 거머리처럼 이 집의 빌부터 피를 빨았는지 판사에게 판단을 맡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그들의 목에 조용히 걸렸다. 이제 나는 그들이 산소 부족으로 발버둥치다가 선택을 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사흘간 세상이 고요했다. 나는 그 사흘이 박민혁 가족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임을 안다. 단수와 인터넷 단절이라는 물리적 공격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그 변호사 이메일이야말로 진짜 메인 디쉬였다. 그것은 이 집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는 허울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내가 엄마를 도와 겨울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인터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지아나, 그 사람들이다. 나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 양념을 닦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어떤 일은 얼굴 보고 끝내야 하니까요. 문이 열리자 초췌하고 분노에 찬 박민혁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최 여사는 신발도 벗기 전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가장 잘하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 집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치며 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힘들게 키운 아들 장가 보냈더니 이렇게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 우리 박씨 집안이 내 조상 묘라도 팠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나는 그녀를 싸구려 모노드라마 보듯 차갑게 쳐다봤다. 5년 동안 그녀는 할 말이 없을 때마다 항상 이랬다. 예전의 나라면 당황해서 그녀를 부축하고 사과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시끄러울 뿐이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솥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김지안,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걸 내 회사 메일로 보내? 나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작정했어? 동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너한텐 부부간의 정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냐? 인정머리 없는 년. 인정머리?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천부당만 부당한 농담처럼 들렸다. 스튜디오에서 당신 엄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남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못 본 척 외면했을 때 나한테 정을 따졌나요? 이 5년 동안 내가 하녀처럼 당신네 가족 시중들 때, 당신들이 모든 걸 당연하게 누릴 때 나한테 정을 따졌냐고요? 박민혁 씨, 우리 사이엔 이제 정 같은 건 없어요. 남은 건 계산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박혀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부모님은 곁에서 굳은 얼굴로 서 계셨지만 내 결정을 존중하며 끼어들지 않으셨다.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복사본 한 뭉치를 들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전단지를 나눠주듯 한 분은 박민혁에게, 다른 한 분은 아직도 바닥에 앉아 억지를 부리는 최 여사 앞에 던져주었다. 악독하다고 욕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그것은 내가 선배에게 부탁해 따로 뽑아온 더 상세한 증거 시동생 박민준의 최근 2년간의 신용카드 상세 내역서였다. 모든 소비의 시간, 장소, 상호명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최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집어들었고 눈이 점점 커졌다. 박민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5일 강남구 청담동 잼USE 명품 편집샵 180만원 결제, 한정판 운동화 구매. 같은 날 저는 집수도세 5만원 아끼려고 일주일치 빨래를 손으로 하다가 접촉성 피부염에 걸렸죠. 2022년 8월 20일 제주 신라호텔 스위트룸 2박 250만원 결제. 그 무렵 당신은 저한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깎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당신 부담 덜어주려고 하루 2끼만 먹었고 5kg가 빠졌습니다. 2023년 1월 5일 압구정 VRA 고급 룸살롱 320만원 결제.
바로 그날은 당신 어머니 생신이었고 저는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시던 안마 의자 사드리려고 저희 엄마가 주신 용돈까지 다 썼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최 여사도 더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 청구서들을 보고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박민혁 앞으로 다가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거의 선고와도 같은 어조로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두 분을 부른 건 협상하자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러 온 겁니다. 당신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협의 이혼. 당신 박씨 집안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예단비 3천만 원과 당신들이 저한테서 빌려간 8,24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세요. 그럼 우린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둘째,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이 50페이지짜리 보고서와 당신 동생의 2년간의 모든 사치 내역을 그대로 판사에게 제출할 겁니다. 판사더러 판단하게 하죠. 이 5년 동안 과연 누가 피를 빨았는지. 그렇게 되면 그냥 돈 갚고 끝날 일이 아닐 겁니다. 박민준 씨는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고 최 여사님 은행 계좌는 동결될 거고요. 아, 맞다. 이 증거들은 복사해서 당신 박씨 집안 모든 친척들에게도 한 부씩 보내서 당신네 가족의 그 번듯함이 어디서 왔는지 다 같이 감상하게 해드릴 겁니다. 네, 내가 감히. 최 여사가 마침내 바닥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나는 웃었다. 지난 5년간 가장 통쾌하게 우은 순간이었다. 제가 감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세요. 나는 박민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손에 쥔 종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와 그의 가족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잘 알았다. 나의 성격상 일단 그 지경까지 가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부릴 수 있던 아내 김지안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장부를 손에 쥐고 언제든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는 청산인이라는 것을. 그는 잿빛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박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우리 집을 떠났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마치 괴물을 보듯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박민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었다. 역시나 사흘도 되지 않아 강선우 선배에게 상대 측 변호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며 모든 금액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시동생 박민준의 그 번쩍이던 외제 스포츠카를 팔고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모아 겨우 금액을 맞췄다고 했다. 듣자 하니 차를 파는 날 박민준은 집에서 있는 대로 난리를 치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쉈고 최 여사는 그저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박민혁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다고. 나의 희생으로 거짓된 번영을 유지하던 그 가정은 마침내 나의 부재로 인해 본래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민낯을 드러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박민혁을 다시 만났다. 불과 보름 만에 그는 10살은 늙어 보였다. 눈두덩은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한때 내가 칼같이 다려주던 셔츠는 구깃구깃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과정 내내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모든 서류에 냉정하게 김지안 3글자를 적고 도장을 찍었다. 마지막 날인이 끝났을 때
나는 5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사무실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음식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지 않았다. 자유의 냄새였다. 그 돈을 받은 후 나는 많은 여자들처럼 미친 듯이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지금 사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더 넓은 집을 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나와 같이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여전히 꿈을 품고 있던 친구 몇 명과 함께 마포에 작은 재무상담 스튜디오를 열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한참 고민하다 두 번째 인생으로 정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위해 전문적인 재무 설계와 기초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계부를 보는 법, 자신의 혼전 재산을 지키는 법, 결혼 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냉철함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개업식 날, 변호사 강선우 선배도 찾아와 생기 넘치는 화분을 선물했다. 선배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아나,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의 갑옷으로 만들었구나. 정말 잘했어. 나는 스튜디오를 오가는 얼굴에 막막함과 희망이 공존하는 여성들을 보며 내 인생이 드디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김지안이었다. 자신의 전문성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돕고 스스로를 성취시키는 독립적인 한 명의 여자. 1년 후, 나의 두 번째 인생 스튜디오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주부들 사이에서 제법 유명해졌다. 우리는 수십 명의 여성이 성공적으로 자신만의 비상금을 설계하도록 도왔고 그중 3명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혼 시 응당 받아야 할 재산을 찾아주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 단지에 작은 집 한 채를 샀다. 크지는 않지만 모든 공간이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벌벌 떨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오늘 밤 나는 결혼 생활 속 숨겨진 부채를 식별하는 법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강연을 막 마쳤다. 채팅창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라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집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다. 한때 나는 저 불빛 중에 나를 위해 켜진 등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바로 내 등 뒤에 나만을 위한 따뜻하고 밝은 등이 켜져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열어보니 박민혁이었다. 지아나, 잘 지내? 내가 잘못했어. 지난 5년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매일 라면만 끓여 드셔. 민준이도 집 나갔고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문자를 보는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헛웃음이 났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빚까지 갚아주던 공짜 가정부일까? 그의 어머니가 매일 라면을 드시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아들 명품 사주는데 썼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까? 나는 그 문자를 마치 모르는 사람의 우스갯소리를 보듯 쳐다봤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길게 눌러 삭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찾아 차단을 눌렀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이번에는 서울의 모든 불빛이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립하여 축배를 드는 것 같았다. 잘 가, 박민혁. 잘 가, 내 어처구니 없던 과거. 그리고 안녕, 김지안의 두 번째 인생. 엔드.